네, 오랜만에 신문 비전 하나 하겠습니다. 5월 7일자, 5월 6일 7일자 신문인데요. 밀린 것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서 어, 이제 워렌 버핏이 그냥 이렇게 자본주의자, 평범한 자본주의자였는데 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자본주의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제가 인공지능이 굉장히 착한 지구촌 추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마이클 슈라지, MIT 교수는 인공지능의 의외적인 어떤 기대, 인공지능이 인간의 자아 성찰을 돕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철학적 성찰을 하도록 인공지능이 도와주는 거죠. 그것은 뭐 명상일 수도 있고, 명상을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인공지능이 이 어떤 신의, 신의 어떤 대리 역할로서, 인간들을 위한 어떤 뭐, 아주 자상한 엄마 같은, 아주 자상하고 현명한 그런 어떤 에디슨의 엄마? 약간 그런 역할이면서도 멘토가 되면서도,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이제 전에 제가 인공지능이 어떤 유토피아를 만들어주는 그런 메시아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제가 했었죠. 근데 이제 뭐 그 정도까지 나간 건 아닌데 이 마이클 슈라지 교수는 AI를 증강화된 자아 성찰이다. 이렇게 인트로스펙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안을 바라보게 해주는 augmented introspection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AI. AI는 AI를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음, 그래서 어찌됐건 인공지능의 미래는 뭐 저는 제 예측이 맞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피아니스트 박종화 서울대 교수인데 이 양반도 AI하고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피아니스트래요. 이게 예술가들이 AI 빅데이터 연구하는 피아니스트, 예술가는 기술과 사회를 연결하는 고리다. 우리 이제 지도 교수님이자 이제 제가 무릎 제자로서 사부님으로 모시고 있는 선생님이,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그 문리, 철학, 인문학 공부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그런 인문학적인 공부가 필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연관이 없을 것 같지만 책을 많이 본 화가의 붓질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인문학을 연구하지 않은 화가와 연구한 화가의 붓질이 다르다. 저는 왜 그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요즘엔 좀 알 것 같아요. 마치 그거는 골프 잘 치는 사람이 이렇게 어깨에 힘을 빼는 것처럼 공부가 깊어질수록 좀 자연스러워진다. 더 붓질이 또 붓질이 좀 더 천진난만해진다. 그림이. 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인간이 성인이 되면서 오염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그 관념에, 그 어떤 아주 캐캐묵은 그런 관념에 오염이 돼요. 근데 그 오염을 벗어나는 방법은 결국에는 이런 거죠. 저는 이제 그 대학교 때 그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 동양학과 교수인 김성희 교수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인간은 언어라는 미로 속에
빠져버린 쥐와 같다. 그래서 그 언어로 이루어진 언어나 사상으로 이루어진 어떤 밈의 세계, 문화적인 요소를 밈이라고 그러죠. 그 밈의 장벽으로 이루어진 미로 속으로 인간이 던져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 어쩔 수 없이 그 미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미로는 결국 들어가게 되면은 입구는 닫히게 되는 거고 출구가 하나 있어요. 출구. 근데 벽을 뚫고 지나가든지 뭔가 정말 도통을 해서 벽을 뚫고 지나가든지 아니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은 사상과 언어의 장벽으로 만들어진 그 미로를 통과해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미로를 빠져나가야 되니까. 빠져나가야지 그 오염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염된 것을. 그래서 그것을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지도와 같은 것들이 이제 인문학 공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도를 보고 내가 어떻게 가야지 이 언어의 미로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 결국, 공부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구나. 그런 대화를, 군대 갔다 와서 복학했을 때, 김성희 교수, 그 당시엔 강사였죠. 교수 수업 시간에 제가 어떤 그 언어의 미로, 관념의 미로를 빠져나가는 것은 역시 그 수단은 언어이고 또 수많은 관념들을 점검해 가면서 그 미로를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그건 저만의 방식이었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아노를 치는 이분도 AI와 빅데이터를 연구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이 사람도 거의 미래학자의 수준인데 자, 이분도 에디슨의 얘기를 똑같이 했네.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런데 99%의 땀은 인공지능에게 주고 사람은 그 영감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렇게 미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한 미래는. 그리고 예술가가 왜 기술과 새로운 기술과 사회, 즉 기술과 대중 또는 어떤 첨단 기술과 대중을 왜 연결해주는 고리였는가? 예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어떤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신기술을 설계하고 그랬었죠. 그다음에 그 전자음악이 나왔을 때도 예술가들이 먼저 행위예술가들이 그 전자음성으로 예술을 먼저 실험을 했고 그 이후에 키보드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예술가들이 먼저 장난을 친다는 것이죠.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서. 그 비디오 아트라는 것도 그 비디오 가지고 예술을 한 장난을 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그쪽이 그래픽이 아주 더 발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예술가들은 뭔가 새로운 도구가 세상에 나오면은 그거 가지고 논다는 겁니다. 장난을 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치 예술가 스스로 실험실의 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자체를 즐기는 것이고 그 어떤 프론티어, 아방가르드를 즐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아니스트도 박종화 교수도 변주곡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라는 지식의 성당이 있는데 글쎄 아무튼 대학교를 그렇게 비판을 하지 않아요. 이분은 음대생이라서 음악대학이라서 그렇게 대학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네요. 어찌되었건 변주곡은 예술적 자유와 도전을 상징한다. 제 그림도 변주죠. 다양한 클래식 기법이라든지 그들의 사상, 고호의 고민들, 피카소의 유희 뭐 이런 것들을 제 그림 속에 변주를 해내는 것이죠. 자, 이 예술을 좀 예술 경영이라는 게 한때 지금 유행할 때죠. 예술 경영이. 그런데 이제
2008년에 구글에서 최악의 리더 5가지 특징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예술적 감각이 없는 리더들이겠죠. 첫 번째, 최악의 리더는 책임을 남에게 전가한다. 두 번째, 개인의 이익을 조직의 이익보다 앞서서 추구한다. 셋째, 말과 행동이 따로 논다. 넷째, 감정 기복이 심하다. 다섯째, 개인의 친분이나 선호를 중시한다. 학연 지연 이런 것들 중시한다. 나쁜 리더라는 것이죠. 어쨌건 2008년 구글이 발표한 거라서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고 어떤 리더가 나쁜 리더냐는 또 바뀔 수가 있겠죠. 그 항목들이. 그런데 앞으로의 리더는 어떤 경영 기술이 아니라 경영 예술의 수준이 돼야 되고, 그만큼 각 회사마다 개성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예술가들이 개성을 갖추어야 되듯이 각 회사마다 그 개성과 영혼을 갖추어야만이 자기 그 어떤 브랜드, 어떤 색깔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해져야 된다. 기업조차도 그렇게 해야만이, 그러니까 모든 대중도 예술가화 될 것이고, 인공지능 때문에 기업들도 어떤 예술적 기업이 되어야만이 생존이 가능하다. 즉 그렇지 않으면 잊혀져 버린다는 거죠. 기억을 못 한다는 거죠. 사라지는 것이죠. 기억에서, 대중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오랜만에 신문 비전 또 너무 안 해서 한번 또 찍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밀린 그림 열심히 하겠습니다.